내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앞서 임창정 씨가 아주 종교야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돈을 맡겼던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던 그 사람의 이름은 라덕연, 나이 42세로 추정되고 투자 자문업체 호안의 대표이며 각종 경제 전문 프로그램의 전문가로 출연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라덕연 씨를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으나 정작 본인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방송에 의하면 라덕연 씨를 비롯한 핵심 3인방은 SNS에 슈퍼카 등 고급 차량 사진을 자랑하며 개미들을 부추겼는데요. 라덕연 씨만 하더라도 슈퍼카 10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작전본부로 사용한 사무실도 롯데월드 타워의 고급 오피스텔 시그니엘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곳은 보증금이 5억 원에 이르며 월세가 2,500만 원 정도가 시세로 형성된 고급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피해자라는 라덕연 씨의 주장을 누가 믿을까요? 그리고 임창정 씨 역시 본인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임창정 씨는 라덕연 세력에게 자신과 아내 서하연 씨의 신분증까지 맡겨서 대리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맡긴 돈 30억 원이 한때 58억 원까지 불어났으나 현재 1억 8,900만 원만 남았다고 하면서 누구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입힌 일이 없고 잘못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한상준 변호사에 따르면 임창정 씨가 지난해 투자자 모임에서 라덕연 대표를 추켜 올리는 발언을 한 점을 상기시키며 투자를 독려하고 라덕연을 추켜 세우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통정매매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며 임창정 씨가 결백을 입증하려면 통정매매, 즉 주가 조작 세력끼리 짜고 거래하는 행위를 통한 주가 조작을 몰랐는지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통정매매는 어떤 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일까요? 관련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한 법령의 이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금융투자회사를 만들고 우리나라를 투자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2009년 시행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176조에서는 시세 조종 행위 등의 금지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1호,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2호,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즉 주식거래에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더불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통정 매매를 위탁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작전 세력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조차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3조에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통정매매는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경우 다단계 형식의 통정매매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작전 세력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또 형량적으로 사법당국의 처벌의 수위가 얼마큼 높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CFD, 차액결제거래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차액결제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그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입니다. 가령 10만원짜리 주식이 11만원으로 오르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일반적으로는 투자자가 10만원어치 주식을 사야 1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액 결제 거래는 10만 원 후 40%에 해당하는 증거금 4만 원만 내면 1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더 적은 돈으로도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죠.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투자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신용융자와 차액 결제 거래는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익명성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융자의 경우 투자자가 자기 명의로 주식을 사지만 차액 결제 거래 주문을 실행하는 건 투자자가 아니라 증권사입니다. 통상 고객의 주문을 받은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한국 거래소에 주문을 넣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관련 매매 물량이 SG,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 명의로 집행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산가들이 익명 후 투자를 하고 싶을 때 많이 이용하는 거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익명성을 악용해서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여지가 충분히 높고 신용융자와 달리 정해진 만기가 없어서 장기적인 주가 조작을 펼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론에 의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거세지자 차액 결제 거래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까지 이번 SG 주가 폭락 사태의 전모를 살펴보았고 관련 법안과 쟁점 사항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시적으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한국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탑10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G7 다음으로 호주, 캐나다와 함께 매력있는 시장으로 꼽히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 투자자가 시세를 좌우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K컬처의 화력과 기업들의 선전,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자본시장 역시 성장의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주가 조작 사태는 긍정적인 전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저열하고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이득을 취하면 그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더불어 자본시장 자체가 교란되고 혼란이 와서 매력이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다면 잠깐 이득을 보는 자까지도 모두 공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국가도 개인도 경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지켜져야만,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어야만 모두들 공생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 따뜻한 세상, 우리가 꼭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